그러면서 이른바 사회 생물학이라고 그래서 survival of the fittest, 그러니까 적자 생존이라는 개념을 강자 생존으로 바꿔가지고, 여기 허버트 스펜서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경쟁을 신성시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경향이 생겼고, 그다음에 우생학이 나와서 인간을 디렉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프랜시스 골튼 같은 다윈하고 사촌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유행하던 시대예요, 19세기 후반이. 그럴 때 이 헨리 조지 같은 분이 그 인간성의 근본, 인간 정신 또는 인간 본성의 근본을 파고들면서 그런 것들을 다 배척하잖아요. 이런 것도 감동적이에요. 그러나 이분이 이론적으로 완벽했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마스니까 논리를 보지 말고 그 마음을 보자고요. 우리 마음을. 헨리님의 예. 우리 조지님의 그 마음을. 저 너무 따뜻해요. 그 멜서스를 비판한 논리에 일부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비판을 펼치게 만들었던 그분의 동기,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마음을 예수님 오신 날 우리가 새길 필요가 있다. 제가 두 분 다 경제학자시니까 이게 지금은 그러면 그 이론들 이 이제 헨리 조지 이후에 지금도 생산은 토지자본 유동 세 가지로 되고 이 지대를 낮추면은 노동에 대해서 임금이 높아지고, 아니면 어떤 아까 그 인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아니면 임금 기금설은 폐기된 거고요. 예. 경제학 교과서에서 빠졌어요. 인구론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죠. 지금 이제 예. 살아남아서 신멜서스주의가 있고 뭐 이렇게 남아 있지만 경제학 교과서에서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비판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경제학에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대 경제학 교과서, 주류 경제학 교과서는 분배 이론이 아예 없어요. 분배 이론을 안 가르쳐요. 없다시피 해요. 그 이유는 분배 이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금 기금설이 분배 이론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신고전파가 등장하고 나서 존 베이스 클라크라는 경제학자가, 지금 존 베이스 클라크 상이라고 미국에서 되게 유명해요. 이분이 논증을 했어요.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고전파의 주장, 그러니까 임금은 노동의 생산적 기여에 대한 대가, 그 다음에 이자 또는 이유는 자본의 생산적 기여에 대한 대가. 마찬가지로 이 토지 사용료 같은 경우도 토지의 이 생산적 기여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완벽하게 대칭적인 수학적 이론 중에서, 그때 또 신나게 존 베이스 클라크의 한계 생산력 분배 이론이라고 해서 교과서에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없어졌냐 하면 1970년대에 거의 다 끊어진 거예요. 최근이네요. 네, 근데 이게 이 책에도 이미 그 얘기가 나와요. 노동의 분야는 명백해요. 사람이 일을 하는 거니까 한 시간 동안 보통 사람은 이렇게 양으로 측정할 수가 있어요. 단위 노동량을. 어떤 사람은 한 시간에 걸려요. 근데 자본은 조그만 나사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항공기, 큰 공장, 기계, 지게차, 사무용품, 이 모든 게 다 자본이에요. 자본은 개념이에요. 자본의 한 단위가 뭐냐?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존 베이스 클라크라는 경제학자가 가장적으로 자본의 한 단위를 가져라고 그랬는데, 1970년에 그 비어르 스라파라고 케임브리지 학과 영국 쪽 학자들이 수학적으로 그 이론을 붕괴시켰거든요. 그 논쟁이 한 10여 년 동안 치열하게 전개가 됐는데, 네, 여보세요? 그냥 누가 몇 개 갖다 줬다고 엄마가 주셔서 깜짝이야. 괜히 얘기하지 말고 걔한테도. 네네. 그래요. 조심해서. 네. 띡, 띡. 결론은 뭐냐? 자본 한 단위를 설정할 수 없다 결론이었어.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 임금 기금설을 포함해서 주류 경제학의 모든 분배 이론이 다 붕괴한 거예요. 그래서 안 가르쳐요. 그럼요.
때까지도 안 배워요. 전부 소유공급의 법칙으로 훈련받은 경제학 박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의 경제를 전국으로 설명해요. 토지와 부동산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제 문제를 소유공급의 법칙으로 다 설명하고 치우는 겁니다. 그쵸. 네. 현실과 너무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헨리 조지를 얼마나 미워했을지 내가 상상이 되는데 이 책에서 보면 제일 기가 막힌 문장, 제가 보면서 글 쓰는 사람으로서 와, 요새 젊은 사람들 말해서 쩐다. 와, 개쩔어. 이런 느낌이 드는 문장을 내가 소개할게요. 이거 246쪽부터 시작해서 252쪽까지. 여기 이게 이제 미국의 역사를 다 압축하고 있는데요. 제가 잊지 않고 소개할게요. 네. 광대한 평원이 있어요. 유럽 사람들에게는 북아메리카가 신세계였잖아요. 땅은 널려있고 사람은 원주민밖에 없는데 원주민 다 죽여버렸어. 쫓아내고. 이게 땅이 널려있잖아요. 그래서 그 풀, 꽃, 나무, 시냇물 등등이 그 모든 조건이 동일한 토지가 광활하게 들어있습니다. 그게 최초의 주민이고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자리를 잡을까? 별로 상관이 없대요. 그냥 자리 잡 좋은 곳에 잡아요. 이 사람은 자연의 힘과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데 굉장히 가난해요. 삶이 형편없어요. 왜 형편없냐면 소고기를 먹고 싶으면 소 한 마리를 잡아야 돼. 그 소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사니까. 분업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살아요. 예. 모든 자연의 축복 속에서도 가난하고 비참하게. 두 번째 이주자가 와요. 그 다음 어디에 자리를 잡을까요? 옆집이나. 그렇죠. 왜냐면 이웃이 있으면 좋잖아요. 첫 번째 이주자가 자리 잡은 근처에 와서 자리를 잡고, 그래서 이주자가 자꾸 와서 마을이 형성됐어요. 모두가 행복해져요. 이제 정육점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스테이크 먹고 싶으면 정육점에 가서 자기 소를 한 마리 안 잡아도 돼. 모두가 풍요로워져요. 그 스토리가 계속 진행되는데 이게 미국의 역사예요. 그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막 집을 지었던 그 첫 이주자가 왔던 그 자리가 상업 중심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나중에 도시의 한가운데가 돼가지고요. 그 땅을 다 금으로 도배해도 그거보다 더 비싼 땅이 도배해도 될 정도로 비싼 땅이 돼요. 이 스토리를 이 몇 쪽에 걸쳐서 아주 문학적으로 써놨는데요. 결론은 뭐냐? 그렇게 해서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임금이 올랐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임금은 계속 먹고 사람이 빠듯할 정도예요. 이자율이 올라면 우리 집은 뭐 그때도 몇 프로였고 지금도 비슷한데 그럼 다 어디 간 거야?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진보 열매는 다 어디 간 거야? 묻는다면 지주한테 갔죠. 땅 주인한테요. 이게 문명의 모든 문명 발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열매가 토지 소유자에게 가버린다는 걸 문학적으로 이제 표현했는데 이걸면서 제가 야 기가 막히다. 이 모든 문명 진보의 열매가 상업 중심지에 가까운 토지의 비옥도와는 전혀 무관하고 농사 잘 되는 땅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랬지만 이 신세계에서는 토지의 비옥도는 땅의 가치와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럼 그 땅의 가치가 상업 중심지와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금으로 도배해도 될 만큼의 가치를 가지는데 그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땅 주인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땅이 비옥하게 되고 그러한 상업지구가 생기게 하기 위해서 노동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 정도의 임금을 받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땅이 비옥해지고 살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정육점이 생기면 그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의 땅값이 계속 올라서 그렇죠. 거기 그 비싼 땅에 집 짓고 임대해가지고 가게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또 옛날과 다름없는 따뜻하게 살 수 있는 임금을 받고 그 가게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옛날과 별로 다름이 없는 이윤을 올리는데 누가 돈을 버냐? 땅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읽으면서 제가 홍대학, 상수도 막 젠트리피케이션 이게 다 생각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문장이에요. 맞아요. 제가 그 비슷한 문장을 또 하나
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담배나 피우고 있으면 된다. 나폴리나 멕시코의 거지처럼 누워 있어도 된다. 풍선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든지 땅을 파고 지하로 들어가도 된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또 사회 부에 아무런 보탬을 주지 않아도 10년 후에는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고 새로운 도시의 호화주택에 당신은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도시의 공공 건물에는 빈빈 공수가 넘치도록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미 쓰고 있어요. 진짜 멋진 문장이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걸 왜 측본문으로 적어놨냐면 이 현상을 지금에 그냥 도입을 해도 요즘 일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서요. 요즘 일이에요. 뉴욕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도 부동산 값이 금년도에 엄청나게 올랐지만 뉴질랜드, 호주, 미국, 영국, 독일 다 난리예요. 전부 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비유가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저 가만히 앉아서 담배를 피워도 되고 나폴리 거지처럼 누워 있으면 풍선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든가 땅을 파고 지하로 들어가든 10년만 있다가 나오면 부자가 돼 있을 것이다. 이게 금수저 건물주 아들이잖아요. 그렇지. 정불적이에요. 예, 풍선 타고 올라가도 되고 땅 파도 되고. 두 분이 완전히 설득당하셨고 아니 이거 너무 생생하잖아요. 이게. 우리 유시민 작가는 자기가 직접 글을 쓰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 헨리 조지의 그런 경제학적 탁월성뿐만 아니고 글쓰기의 탁월성이 보이는 거죠. 예, 지금 우리 둘이 인용한 이게 책 딱 중간점에 있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림 같은 문장들이 곳곳에서 뒤에 들죠. 제가 이제 과거에 학부에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네, 우리 학교에서 나중에 이제 소감을 얘기를 하는데 학생 하나가 교수님 경제학을 배우면서 가슴이 뜨거워진 적은 처음. 이런 이 책을 직접 애들이 이제 읽으면서 공부를 했으니까 확실히 그런 힘이 있어요. 논리도 논리지만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하고 따뜻하게 만들고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헨리 조지의 분배 법칙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헨리 조지는 기존의 부의 분배 법칙은 이 당시에 연결성도 없고 조화성도 없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그 당시에 임금 법칙, 지대 법칙, 이자 법칙 등등을 하나씩 다 다룹니다. 근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약간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헨리 조지 저희가 굉장히 칭찬 많이 했지만 그 이자도 정당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저는 사실은 지금을 살면서는 이 금융 자체가 굉장히 약탈적이다라고까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없는 분들한테 돈을 빌려주고서 너무 많은 고리를 받고 근데 그분은 사실은 생산을 하려고 돈을 빌려서 근데 생산해서 그만큼의 임금 본인의 어떤 소득을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자만 갚고 그냥 먹고 살다 보면 계속 이자만 주는 것 같고 은행들은 그냥 돈을 버는 것 같고 이런 느낌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헨리 조지는 이 책에서 지대를 공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약탈적인 게 아니다. 이자는 정당하다. 임금도 정당하고 둘이 연결해서 그 지대를 상대로 싸워봐. 약간 이런 식으로 논리 전개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맞아요. 맞는 말입니까? 이게 이제 변호사님이 지금 사용하신 이자는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건데 지금 헨리 조지는 그보다 조금 다른 의미로 쓰죠. 자본을 사용한 대가, 기계나 뭐 설비나 이런 것들을 사용한 대가, 거기에 주어지는 보수 이거를 이자라고 해요. 근데 요즘 경제학자들은 그걸 이자라고도 했다가 이윤이라고 했다가 뭐 이게 헷갈리는데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목적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노동과 자본을 협력해야 된다. 그럼 자본의 대가는 이자인데 이자는 정당하다.
기계나 설비나 이런 것들이 생산에 들어가서 생산에 기여를 하고 생산을 증가시키고 그 대가로 그냥 분배받는 것이 이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했는데 네, 이걸 읽으면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 저절로 증식된다 그래요.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복습해서 F다운. 저절로 증식된다. 이게 저절로 증식되는 것이 이자의 원천이기 때문에 이건 정당한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꼭 그렇지 않은 문장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집에 가서 다시 나중에 볼 텐데 헨리 조지가 이 책에서 그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이자를 정당화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폈던 논리를 막 반박을 또 알차게 합니다. 이제 고전파 경제학자들 중에서 이자는 절제에 대한 대가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돈을 그냥 흥청망청 포도주 사 먹고 놀고 막 이렇게 써버릴 수도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소비 안 하고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면서 빚어줬지 않냐. 생산에 쓰게. 그러니까 그 절제라는 노력에 대한 대가로 이제 그걸 합리화했어요, 오랫동안. 근데 딱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러면 그 돈 그냥 파묻어 놔봐. 절제는 꼭 은행에 넣어야 절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은행에 안 넣고 돈을 파묻어 놓으면, 그것도 절제죠. 그래도 절제잖아. 안 썼으니까요. 근데 파묻어 놓았다가 1년 있다가 파면 이자 나오니?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네 말은 틀린 거야. 저는 이제 그 얘기를 그렇게 해석했어요. 결국은 돈을 안 쓴다. 소비적 목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대가로 이 이자를 정당화할 수는 없고, 이제 은행에 맡겨서 은행이 기업에 대출을 하고 기업들이 그걸로 실물 구입을 하고 생산에 투입하고 그걸로 이자를 받는 건 정당하다라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제 조지는 봤다. 그 가치 증식이 된다는 걸 이제 논증을 하려고 얘기는 어떤 자연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놔두면 증식되는 거고. 거기서 이자의 원천이 거기에 이자의 원천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러면 헨리조지를 사랑하는 분도 그 논리적으로는 저뿐만 아니라 현대의 조지스트들이 그 이자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부분은 좀 오류다, 지나쳤다 그렇게 비판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노동하지 않고 얻는 이익이라는 면에서는 사실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받는 지대나 돈을 가지고 있어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나 본질적으로는 좀 비슷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달라요. 그거 그렇게 하면 집에 가서 다시 읽어봐요. 181쪽에 맨 아래쪽 단락을 보면 지대 내지 토지 가치는 토지의 생산성이나 효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대는 생산에 준 도움이나 이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생산의 결과 중 일부분을 취득할 수 있는 힘을 나타낼 뿐이다. 토지의 능력이 어느 정도이건 간에 토지 사용권을 얻는 대가로 노동 또는 노동 결과를 지불하려는 사람이 없다면 지대도 생기지 않고 가치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임금은 사람이 노동을 해서 생산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받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정당해요. 이론적으로 해명 가능하고 자본도 생산에 들어가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자의 형태로 보상을 받는 건데 지대는 뭐냐? 지대는 생산에 기여를 한 대가가 아니고 그냥 토지를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그 소유권 때문에 그렇게 이자나 임금의 몫으로 가야 될 생산물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지의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도 말하자면 기여가 없고 생산에 도덕적으로도 법적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져가는 게 정당해? 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변호사님 그 의문이 이렇게 좀 설명하면 어떨 것 같는데
그래서 부당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죠. 뿐만 아니라 조지가 주목했던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이 주기적인 공황, 이것 때문에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그 사람들도 현실을 보니까. 근데 결국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운 그 세이라는 장 바티스트 세이인가 그래요. 세이가 이제 공급은 수요를 창출한다. 이래서 공황이 있을 수 없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고전파, 아니 신고전파 더 했고 이론적으로 공황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전파에서는 유일하게 멜서스가 공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을 했고 마르크스는 그걸 아주 필연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여기 제5권에 보면 277쪽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더 많이 소비하려는 욕구가 있고 맨 위쪽인데 동시에 더 많이 생산하려는 능력과 의욕이 있는데도 공업과 상업의 마비 현상이 일어난다면 이를 과잉 생산이나 과잉 소비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분명히 생산과 소비가 서로 조화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게 공황의 책임을 시대에 돌리고 있더라고요. 이거 맞아요? 아주 독특한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사실 경제학에서 공황이 일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지배적인 이론이 없죠. 왜 생기는지 모르고. 합의가 안 돼요. 경제학하면 안 되겠냐. 시원찮은 학문이. 저는 정부의 경제 정책이 무슨 앞뒤가 똑띠 맞는 그런 그 경제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없어요. 아까 분배 법칙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토지를 그 불황의 원인으로 보는 조지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요. 예컨대 2008년에 금융위기 있었잖아요. 리먼 브라더스. 그럴 때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영국 여왕이 LSE라고 하는 영국 좋은 대학 있죠. 그 경제과를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여왕이 오니까 교수가 이제 이 금융위기의 원인, 뭐 현상, 뭐 처방 이러고 막 준비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 여왕이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런데 왜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막 당황을 해가지고 그래 절절맸다는 일화가 영국에서 유명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조지스트 경제학자들은 다 얘기를 했어요. 2007년, 2008년경에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온다. 그게 2002년, 2003년에 나온 책이 있어요. 그 모기 이론에서 시작됐잖아요. 2008년에. 그래서 부동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 이제 경제학 박사들이 토지나 부동산을 안 배우고 졸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안 배웠어요. 조지스트 경제학자들은 토지 중심으로 경제를 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속 이 현대 경제를 분석하다 보니 뭔가 주기성이 있고 그 주기의 법칙에 맞춰서 보면 2006년, 2007년, 2008년에 큰 위기가 온다라고 하는 걸 감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공부 좀 미리. 근데 그대로 이제 이 사람들은 맞춘 거지. 그 조지스트, 그러니까 조지의 주장하는, 이론을 많이 이제 받아들이는 분들 조지스트라고 할 정도로 헨리 조지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는 분이에요. 뉴욕 시장은 안 됐지만. 근데 약간 이 책에서도 보면 주기적인 불황이 부동산 거품 때문에 예. 현대 용어로 하면 예. 부동산 버블 때문이라는 주장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토지를 자꾸 눈독을 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는 이제 얘기한 대목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기대하는 부동산의 가격과 실제 부동산 가격의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피라미드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고 밑돌 하나가 빠지면서 와르르 쏟아지는 것처럼 경제가 무너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대목이 되게 흥미로운데, 그러니까 주기적인 공황에 대해서는 이제 합의된 다수 이론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근데 되게 경제학 역사에서 보면 공황의 가능성을 최초로 짚은 사람은 멜서스예요. 이론은 일부 통찰력이 있다고 또 흔쾌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멜서스의 주장 중에 정말 맞는 게 하나 있었어. 정말 맞는 게 이 사람은 이것도 더 흥미로운데 헨리 조지하고 반대 입장이에요. 그 멜서스는 지주 계급을 특별히 옹호했거든요. 지주 계급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던 분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비 능력이 부족해서, 사회 전체의 소비 능력이 부족해서 생산한 물건을 다 팔 수 없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소비를 해줘야 돼. 지주가 있어야 된다. 지주는 봐. 생산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으면서 소비를 엄청나게 하는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이 없으면 공황이 생겨.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 맞아요. 근데 헨리 조지는 거꾸로 이 토지 소유권에 의거해서 엄청난 그 생산물을 가져가는 이 존재 때문에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가 생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현대경제학에서는 그것과는 무관하다고 얘기를 하죠. 대부분 주류경제학에서는. 특히 케인즈주의 경제학에서는 다른 요인으로 이걸 다 설명을 해요. 근데 멜서스하고 조지가 이 토지 소유권이라는 문제를 놓고, 토지 사유제라는 문제를 놓고, 한 사람은 이것을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공황과 해결책으로 제시를 했고, 헨리 조지는 이것을 원인으로 지목을 했어요. 근데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장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게 좀 연결이 돼 있는데요. 아까도 이제 J.B. 클라크가 토지를 추방하고 헨리 조지를 추방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 경제학 체계에서 추방한다고 현실의 문제가 안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토지 투기나 토지 가치의 급격한 변동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불황이나 경제 위기가 계속되어 온 거예요. 그러다가 1980년대 이후로 이제 금융 자유화가 이루어지고요. 막 세계 경제가 마구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어떤 나라에서 부동산 버블이 생기고 그게 붕괴하면 금융위기로 이어지고, 이 금융위기가 다른 나라에 이게 전파가 되고 전염이 되고 이러면서 일종의 글로벌 위기로 확산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토지와 부동산을 안 배우고 그런 경제학자들도 야 이거 뭐 있다 이거 이래가지고 한 2000년경부터 이제 논문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요새는 뭐 버블의 형성과 붕괴로 인한 경제 위기에 관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책도 많이 나오고요. 아마 주류 경제학이 이제 한 1, 20년 있으면 교과서가 바뀔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지스트들이 그걸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책 전체에서 보면 제국의 멸망, 그 헨리 조지의 표현에 따르면 지구도 무덤이래요. 이 489쪽에 보면 중간쯤 두 번째 패러그래프 두 번째 줄에 지구는 죽은 자의 무덤이자 멸망한 제국의 무덤이다. 진보가 인간을 개조하여 더 큰 진보를 낳은 것이 아니라 한때는 현재의 서구 문명처럼 활기차고 번성했던 모든 문명이 저절로 종말을 고하고 말았다. 근데 앞에 사례를 많이 들었어요. 로마 제국이 왜 망했냐? 라티푼디움 대농장 제도 때문에 망했다는데, 엄청난 대규모 토지의 사유화로 인해서 망했다는 거고, 중세 봉건제가 성립될 때 보면 소위 양안인이라고 유럽인들이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외부 침략자가 들어와서 로마 제국을 멸망을 시키고 중세 봉건제로 넘어가는데, 이게 정복자가 피정복자의 제도를 흉내내가지고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의 흥망과 제국의 성쇠의 밑바탕에 토지 제도가 놓여 있다는 게 조지의 일관된 주장이었어요. 사실 교과서는 없지만 아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물어봤다는 거, 그 제가 폴 크루그만의 표현을 빌리면, 경제학자들은 자기를 이코노믹 사이언스라고 해서 경제과학이라고 자랑하는데 헛소리하지 마라. 경제학의 수준은 의학에 비유하면 19세기 정도의 초보적인 수준이다. 경제학의 향연이라는, 그래서 폴 크루그만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학자잖아요. 천재 경제학자예요. 20대 서는 논문을 보면.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9세기 의학 수준과 비슷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어드바이스를 많이 해줄 수 있대요, 의사들이. 그런데 정작 병에 걸리는 사람이 오면 치료를 못한대요. 그게 19세기 의학인데 지금 현대경제학이 그런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동산, 토지, 부동산 이 문제를 경제학의 세계에서 축출해버린 다른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클라크의 잘못이 큰